20억짜리 집값이 0.1% 올랐다.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듬이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집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대통령보다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저 의과대학.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양극화. 이 모든 플랫폼을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플랫폼이 뭐예요? 2024년이 위기가 아니구나. 이게 기회구나.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헌법에 가장 쉬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정부가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까지 다 몰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국위주의 해버리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죠. 왜? 그 행복 안에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그 행복의 개념 안에는 국가의 역할보다 개인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은 어떤 행복을 가지나요?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주가 만족이 안 되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나는 집은 엄청나게 커. 근데 사 먹을 돈이 없어. 음식이 없어. 주변에 전부 다 지금 곡물들이 재배가 안 돼. 사막이야. 그러면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저택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행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 누구나 다, 물론 다 틀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본능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시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시장이 해결을 못해요. 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시행사, 시공사, 분양하는 아피스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 아파트 주변에 상가를 지어야 될 도시계획하는 사람, 구청, 시청 공무원들 모두가 이해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뭘까요?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걸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걸까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행복의 가장 원초적인 행복은 돈 버는 거. 제도가 미비할 때는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지금도 분양하는 사무실에 가면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화되어 있잖아요. 어떤 시행 시공사와 딱 붙어 있는 분양 아피스들이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을, 구매자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물리학에서도 attraction and repulsion이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끌림과 밀림. 뭐냐면 전자들 간에 플러스는 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잖아요. 나의 이해관계가 플러스면 저쪽 이해관계가 마이너스여야지만 나한테 끌려다니는 게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을 뒤집어 볼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저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가 돼서 왔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플러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전 국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어떤 식이 돼야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 개념은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 돌아가는,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돼야지만 내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안의 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쳐질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들어있는지를, 어떤 인자가 마이너스를 만드는지를 들여다보세요. 학원, 애들 학군이 좋아야 돼. 왜? 앞으로 세계는 불확실해. 자격증 없으면 애들 못 살아.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애들한테 좋은 일자리, 좋은 집, 결혼 잘 시키고 내 손자, 손녀들 잘 낳고 잘 사는 걸 내가 보고 죽어야 되겠는데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나오죠. 학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본질적인 가격 문제가 나와요. 좋은 동네냐 나쁜 동네냐. 그러니까 내 아파트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거나 내 아파트 뒤쪽에 장애인 학교가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니까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분위기 해친다? 안 된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지금 플러스끼리 막 밀고 당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 하에서 행복 추구권을 딱 놓고 봤을 때 정의적 관점에서 딱 판단할 때 누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사법부예요. 정부도 정부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고 개인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기업도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제일 정의롭게 재판을, 솔로몬의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사법부밖에 믿을 데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겠어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만,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만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을 한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통 집을 사나요? 100만 원보다 더 높은 집을 사죠. 왜? 100만 원짜리 집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는 학군도 별로고 동네 분위기도 별로예요. 그래서 한 50만 원, 무리해서 70만 원만 더 얹으면 조금 더 괜찮은 데를 사요. 그건 소비자의 심리예요. 자동차 보러 갔을 때 기본 옵션 차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딜러에 이렇게 꼬드김에 빠져서, 아니면 또 자기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 오토 윈도우는 달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불편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원리금 상환의 리에 해당하는 게 뭐죠? 금리 정책이죠. 그럼 금리 정책은 고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금리 정책이 옳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막 변동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정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1%라고 해서 1% 안 하고 고정금리가 3%인데 불안하다. 근데 경제를 여러분들께서 살아보시면 적어도 대부분의 분들은 30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30년 기간 동안에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만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결국은 평균 내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박아놔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안답고 변동금리로 턱 선택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고정이 많을 것 같아요? 변동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많으냐? 변동금리가 많으냐?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빨리빨리 정무위원회든지 경제관련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가계부채 부담의 문제를 들어주라고 법을 만들어서 활동하라고 만든 게 입법부예요. 자,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걸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출산 문제, 교육 문제 모두가 다 부동산 문제와 쭉 엮여버려요. 집값이 강남에 반포 뭐 이런 데 가면 30억, 20억 한다 그러고, 땡땡정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70억 간다 그러고. 여러분,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 5억짜리 집에 살다가 줄여서 1억짜리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에 집이 빈다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1억짜리 살고 4억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 5억에 살고 있지만 나도 저 언젠간 20억짜리 집을 사야 되겠어,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많을까요? 당연히 높은 것이죠. 그게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행복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행복, 5천만 중에 한 명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춰가요? 교육을 통해서 맞춰가야죠. 자, 이렇고 이러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소득을 생각을 하고 요 정도에서 씀씀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행복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쇠뇌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저 북쪽 애들처럼 김정은이 나타나면 눈물 흘리고 주성님 감사합니다 눈물 찔찔 흘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자본가 계급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포퓰리즘이고 세뇌적인 요소가 충분히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교육이 융성한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밀려오고 도시의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시장에 가니까 문맹률이 70%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의 방향성은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없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하는 사람들 재산 등록한 거 들여다보시면 다 10억대 뭐 두 자리 세 자리수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법을 만들 때 자기들 편리하게 만들까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까요? 말은 국민.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국민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국민이 아니라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경제적 정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문제, 저보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될까요? 지금 뭐 다시 서울 집값은 오른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20억짜리 집값이 0.1% 올랐다 또는 0.5% 올랐다. 얼마 오른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그게 오른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더듬이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집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대통령보다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많습니까? 대통령 수가 많습니까? 그럼 서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집을 사고 싶어서 시장 조사를 쫙 했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더라라는 통신을 듣고 들어간다 시장에? 그 잘못은 만약에 오판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죠. 남 탓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오판이냐 제대로 된 판단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2024년까지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제대로 갈 이유가 없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뺑뺑 돌려서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딱 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다. 그거는 경제가 성장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잠재 성장률 2.0에서 1%대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4차 산업 개발하는 게 뭐 있어요?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 다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5년, 6년 뒤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기초교육 중요시 하세요, 여러분? 물리, 생물, 화학, 기초교육 준비하세요? 없잖아요. 그저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양자물리학 배우거든요. 왜? CT, MRI가 전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만든 촬영 기술이에요. 왜? 전부 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잖아요. 엑스레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의사 시켜야 된다. 변호사 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양극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불끈불끈 걷는 거죠.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 즉 1%와 10% 상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본인 욕심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나는 피와 땀을 흘려서 1%, 10% 들어갔고 너희들은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증시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본인의 욕심, 지금도 지방에는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서울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줍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속초를 놀러를 가서요. 한 번은 택시를 대절을 해서 금강산 우트길을 따라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관광길을 따라가는 이 고속도로 좌우 쪽에 5에서 10km 반경 내에 강원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외지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찾는다? 먼저 모두가 다 고해성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든 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말든 나는 상관치 않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들만 의과대 법대 가서 큰 위험 가지지 않고 내가 물려준 재산 잘 활용하면서 살면 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는 행복의 개념이라면 부동산 정책, 정시 정책, 금융 정책, 근로소득 관련된 정책, 세금 정책 모든 정책의 의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을 하실 때는 지성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한 표현입니다만 개인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가 양심과 상식 수준에 먼저 맞아야 된다.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 2024년까지 좋을 리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로 좋을 거 없고요.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더 높겠죠. 안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투자 덜 이루어지겠죠. 소비 줄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2% 성장대가 아니라 2%로 내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하마스를 다시 소환을 하면 양극단으로 간다는 것은 늘 좋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양극단을 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중간을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극단을 놓고 보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을 보고 하자는 겁니다. 양심과 상식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심장은 사람 몸의 가운데 중간은 아니고 약간 좌측에 쏠려 있지만 심장이 좌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심장을 이야기할 때 중간이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놓고 정책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인류 크로마뇽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가 이동하는 원인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먹을 것 찾으러. 두 번째. 먹을 것 찾는다는 말은 먹을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후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사막에서 밀림지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 흐름은 뭐의 흐름과 같아요? 부의 흐름과 같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서 더 큰 시장을 갖고 어디에서 더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까? 그거를 보면 되겠죠. 그 중세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레바논 쪽에,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키예프, 비단길의 루트잖아요. 종착점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옛날에 부의 흐름이었어요. 그럼 질문, 부의 흐름은 신이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당연히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왜 부의 흐름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까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왜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요? 필요한 물품을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참 좋은 말입니다. 교과서 바른 생활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인, 상인들의 욕망을,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상인들의 본능과 욕망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길이 부의 흐름의 길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까지는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육로로 이어져서 비단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세 이후 항해술이 만들어지면서 배를 타고 왔고요. 물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던 유황, 향기죠. 태우면 아니라 향이 나는 유황이 신라시대에 신라 왕실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류의 교류 역사는 오래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의 흐름은 오래됐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라비아 상인이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 당나라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 없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단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더 상인 정신에 투철할 것인가? 물건 깎아달라 해도 절대 못 깎아줘요. 당나라 상인이 아라비아에서부터 낙타에 짐을 싣고 왔는데 야 이거 지금 시세 별로 안 좋아. 이거 한 5원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아라비아 상인은 그래 할 수 없지 뭐. 내가 목숨 걸고 왔지만 시세가 그렇다면 라고 받아들일까요? 어떤 수술 쓰더라도 물건을 올렸으면 올리지 깎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안 깎고 팔겠죠. 그래서 누가 더 속된 표현입니다만 지독한 상인일까요? 아라비아 상인. 그러니까 한국보다 중국, 중국보다 인도, 인도보다 아라비아 상인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부의 흐름에서 과거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알렉산드리아,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 다음에 키예프 같은 비단길 루트가 활성화되었고 중세에 이르러서 항해술이 개발되면서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무역을 하다가 이제 뭐가 개발됐죠? 전기기관. 그러니까 전기기관으로 속력을 빠르게 더 큰 배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석탄도 실어야 되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실어야 되니까 좀 더 가벼운 원료가 필요하겠죠.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의 흐름의 어떤 지도는 말씀 그려주셨는데 낙타 덩어리에 메고 갈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뻔해요.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 무인자동차, 드론, 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에요. 이 많은 플랫폼 중에서 이걸 플랫폼이라고 할게요. 로봇, 드론, 바이오메드, 우주항공,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벌렸으니까 이걸 플랫폼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손바닥은 이것들을 다 뻗어나게 하는 하나의 그 센터잖아요. 이 센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죠? 그렇죠.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이 산업이 발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데이터 센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커요? 작아요?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겨룰만 해요? 못해요?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이 산업들은 별 볼 일 없다. 특히 로봇, 드론,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메드 이 모든 플랫폼을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플랫폼이 뭐예요? 5가지 중에서 우주항공. 통신, 디지털 통신 우주항공에서 나왔잖아요. 바이오, 왜 바이오를 해요? 인간이 우주선에 타고 달나라 화성까지 가려고 하면 바이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드론, 센서 작동이라든지 데이터의 정수송신 기술, 무인,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로봇, 화성 탐사하는 게 사람이 가서 지금 하나요? 못 하잖아요. 로봇이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스타트렉 영화 1966년도 TV 영화에 나왔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스타트렉에 나오는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팍 튀어나갑니다. 이동을 할 때. 근데 그 이동할 때 빛의 속도로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를 1초에 3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가도 화성은 몇 년 걸리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달까지는 1초 3만에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근데 화성까지는 몇 년 걸려요. 그만큼 거리가 광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1966년에 나오는 스타트rek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4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구와 구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잖아요. 선으로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접어버리면 가까워지죠. 그 스타트rek이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이렇게 원통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몸이 분해되어서 가고자 하는 곳에 딱 나타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자, 원자, 그 핵,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 중성자. 그럼 이거를 모두 다 끌어서 쪼개어서 보내야 돼. 전송해. 팩스 전송하듯이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휙 전송하는데 DNA까지 전송을 해야 되죠. 저의 인식과 의식과 가치 구조까지 다 전송을 해야 되죠. 그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플랫폼 중에 우주항공, 미국과 중국, 소련, 러시아만큼 발전된 나라가 굳이 치자면 독일과 프랑스 정도, 그리고 일본 정도. 근데 독일, 프랑스, 일본은 뭘 한다? 미국의 발사에 우주 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밀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산업체계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주청 만들면서 연구원들이 많이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비전이 없음을 열심히 드러내면 우리의 적들은 보고 웃나요? 아니면 한국 경제 걱정이 앞으로 걱정을 해주나요? 웃죠? 그럼 우리나라를 보고 웃는 나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그래서 미국 기업들 1990년도에 그 다우 지수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이 그림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1990년에 다우 지수가 J 커브를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2024년이 위기가 아니구나. 이게 기회구나. 이때부터 내가 주식을 줍줍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